이번 시간에 이제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법률 문제에 대해서 첫 시간이죠. 자,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 전자상의 상거래라든지 또 EDI, 전자문서도 있죠. 그다음에 칼스라고 하는 광속의 어떤 그런 그 전자 상거래.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시간은 이번 시간은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989년도에 미 국방성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이 된 것이 바로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서는 미 연방정부에서 구매 또는 조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속에서 바로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채택하면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그 상품 또 용역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매하고 또 판매 하는 과정 속에서 칼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배우죠. 칼스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EDI, 전자문서 교환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이버 비즈니스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전자상거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전자상거래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특징 이 부분도 기출문제로 출제됐던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특징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요. 먼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그 물류비, 홍보, 또 그런 부분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이나 또 서비스, 가격 경쟁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가격의 경쟁력. 이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본력이 아주 적은 소규모 기업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마케팅과 홍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케팅이라든지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 고객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1대1로 이제 쌍방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1대1로 해서 쌍방향으로 마케팅이 가능하니까, 자,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된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자, 어떤 물리적,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까? 없죠. 없다 보니까, 자, 시장이 이제 점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확대를 가져와서, 이제는 전 세계의 고객을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한 부분들이 바로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여러분들 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입장 속에서 이런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봐야죠. 소비자 입장에서. 자,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굳이 매장에 갈 필요 없죠.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상품 또 어떤 서비스로 구매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입니다. 자, 다양한 시장이 있고 다양한 많은 그런 상품들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기 때문에 어떤 상품 또 그 상품에 관련된 기능들 또 다양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상호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의 구매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자, 주문이라든지 결제라든지 절차 형식이 어떻게 합니까?
간소화되죠. 그것이 바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죠. 그 다음에 1대1로 이제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를 기업에 반영해서 기업에서는 점차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그런 소비 활동도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측면들이 전자상거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장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자상거래의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필요성에 있어서는요, 우선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자, 기업 홍보로 가능하죠. 기업체를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자, 가상의 대학. 사이버 대학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상대학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TV.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TV도 시청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주문형 비디오. VOD라고도 하죠. 주문형의 비디오. 자, 이런 부분도 이제는 현실화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기업의 측면에서 한번 좀 바라볼까요? 기업의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왜 필요할까? 자, 무한한 그런 그 시장이죠. 바로 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부분들이. 기업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시장 정보를 수집을 통해서 기업도 홍보하는, 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버 마켓,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자, 소비자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소비자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각 세계에 있는 기업들, 또 연구기관, 학교, 그 다음에 정부기관, 이런 것에는 그런 정보를 수집이 가능하고요. 또 전자메일,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통신수단으로 사용이 돼서 이제 인터넷 TV라든지 주문형 비디오, 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제는 그런 측면들이 가능하다. 자, 다음은 이제 인터넷 쇼핑이 이런 부분도 이제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쇼핑이 바로 좀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샵이의 전자상거래다. 좁은 의미에 봤을 때에는 인터넷 쇼핑도 전자상거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24시간 365일 이런 그 정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하면서 기업체에서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편리하게 쇼핑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인터넷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자, 전자상거래 이제 유형이 좀 있죠. 자, 이 유형 부분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기출문제로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해두셔야 되겠죠. 우선, 자, 기업 간 전자상거래가 있죠.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있습니다. 자,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B2B라고 합니다. B2B. B2B. 이렇게 좀 약자로 칭하죠. 그래서 기업 간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자, 기업의 경제 주체들이 있다라고 하면 동종, 이종, 협력 또는 하청의 어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상호 거래 관계를 맺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업이 이제 조달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액이 점차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아닌 업종,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2B라고 하는 시장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도 바로 EDI라고 하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EDI라고 하는 전자문서가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죠. 자, 기업과 소비자인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B2C라고 합니다. B2C.
B2C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소비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그런 전자상거래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인터넷 쇼핑몰들이 있죠. 쇼핑몰, 또 홈쇼핑도 있죠. 그리고 자 온라인 광고 라든지 또는 정보교육, 오락, 자 이런 부분들도 바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 B2C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업과 정부 간입니다. 기업과 정부.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죠. 기업과 정부 간이니까요. 이런 경우 우리를 B2G라고 하죠. B2G. G는 이제 약자가 government입니다. 정부의 약자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정부가 조달하는 업무를 전자화로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어떤 그 조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상의 상점에 공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기업들이 그 가상의 상점에다가 상품들을 올려놓겠죠. 그러면 그런 상품들을 하나는 이제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 그런 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기업과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와 정부 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G2C라고도 하죠. G2C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government 정부가 누구와 소비자와 이루어지는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전자정보의 구현과 조금 맥락을 좀 같이 하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자정보. 구현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부와 소비자 간의 어떤 부분이요? 정부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될 정보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자 무슨 세금을 징수한다라든지 면허를 교부한다라든지 규제 관리, 자 보조금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뭐 통계 자료라든지 물품 서비스, 자 이런 부분들을 누가요? 자 정부가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 그런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자 기출에서 나온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전자문서 교환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전자문서 교환입니다. 자, 전자문서는요, 우리가 이제 약자를 쓰죠. 영문으로 EDI라고 합니다. EDI.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 교환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전자문서란 도대체 무엇인가? EDI가 무엇인지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죠. EDI, 전자문서. 자,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 간에 또는 기업 내에서 컴퓨터에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어떠한 컴퓨터로 어떤 전자적인 문서를 전송하는 겁니다. 어떤 전자화된 문서를 기업 간이나 내부에서 전송을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전자문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ED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자적인 문서를 전송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EDI의 특징. 특징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요. 자, 발신인,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수신인,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럼 합의된 표준에 따라서 메시지가 조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자,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나 문자죠. 숫자나 문자로 해서 부호화 시킵니다. 부호화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EDI 데이터인 경우에는요, 부가가치 통신망에는 벤이라고 있죠. 벤이라고 하는 부가가치 통신망이 있고요. 또 EDI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자,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EDI, 전자문서 교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 구성 요소들이 좀 몇 가지 있죠. EDI의 구성 요소. 자,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는요, 먼저 EDI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EDI 표준.
자, EDI 표준은 사용자 간의 교환이 되는 전자문서의 내용과 구조입니다. 내용과 구조. 전자문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통신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시키는 거죠. 스탠다드하게 표준화시켜 놓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 바로 EDI 표준이다. 자, 두 번째로는, 자, EDI의 사용자 시스템이죠. 자, EDI 사용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해서 구성이 되는 부분이 바로 EDI 사용자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요, 연결이 되어야죠. 그래서 EDI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네트워크. 자,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전용 데이터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의 데이터에서는 동양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통신망이. 통신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통신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자, 뭐 직접 통신망, 또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자, 거래하는 상대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신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양호하게 품질을 유지하면서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통신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상대방과도 통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약정이라는 부분도 있죠. 거래 약정. 자, 이 부분은요, 거래 당사자 간의 EDI의 거래 관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EDI를 전자문서 교환해서 구성하는 요소 네 가지죠. EDI 표준입니다. 표준에 대한 부분, 그 다음보다 사용자 시스템,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거래 약정이다. 이런 네 가지가 구성 요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효과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본다면, 기업 내부에서 어떤 업무가 처리가 되고 서비스라든지 기능이 향상되고 신기술의 운영이 되는데 결국은 무엇이란 얘기예요?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기업 간의 경쟁의 우위를 확보합니다.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업무 처리 방식이 혁신이다. 업무 처리 방식이 혁신입니다.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업무가 이제 단순화되게 되면 유인력, 노는 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인력들을 새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서는 어떤 재교육도 실시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조직 구성은 또 성취감이 점차 증대될 수가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EDI가 전자문서 교환이 도입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기대 효과라도 볼 수 있는데요. 효과는 무엇이 있는가? 우선 이제 직접적인 효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직접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자, 직접적인 효과에 있어서는요, 거래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단축이 되죠. 그 다음에 업무 처리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감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자료 재입력, 그거 굳이 할 필요 없고 제대로만 입력만 한다면 굳이 재입력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바로 직접적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간접적 효과입니다. 자, 간접적 효과에 있어서는 재고가 감소가 돼요. 재고율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고요. 효율성이 증대가 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또 인력 활용이 가능하고 또 서비스도 점차 향상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간접적 효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전략적. 자, 이 전략적 효과에서는요, 우선은 거래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가 개선됩니다.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고, 전략적으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경영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자,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뭐 특징도 있고요. 또 효과도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자, EDI가 가지고 있는 자,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점. 자, 문제점과 그 대안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한다면요. 우선 이 EDI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자, 표준형의 이런 EDI인 경우에는 텍스트 형태만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자,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멀티미디어, 이런 구현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구현해내기에는 기존의 표준형의 EDI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된 것이, 대두가 되는 것이 개방형의 이제 EDI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죠. 개방형 EDI. 그래서 개방형 EDI인 경우에는 다양한 주체 간의 업무 처리 등이 이제 가능하고, 독자적으로도 일관성 있게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표준형의 EDI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더 보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개방형의 EDI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EDI는 축적 전송 방식에 의한 일괄 처리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치 EDI다. 이렇게 좀 표시한 거죠. 자, 일괄 처리, 축적 전송 방식에 의한 일괄 처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형의 이러한 EDI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어디에서요? 운송,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금융, 그리고 자, 행정 분야입니다. 행정 분야. 이런 분야에서 주로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EDI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개방형의 이런 인터넷 통신 규약을 적용해서 바로 가능한 그런 부분들, 사이버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광속 광거래, 광속 상거래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영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광속 상거래라는 것은 CALS라고 하죠. CALS죠. 영문으로. 자, 광속 상거래라고 한다. 자, 이 광속 상거래가 이제 도입이 된 것은, 시작이 된 것은 이제 1985년에, 5년도에 미 국방부에서 병기 시스템이 있었죠. 시스템에서 자, 군수나 또는 병찬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광속 상거래, CALS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CALS의 개념이 이제 변천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과정들이 좀 있죠. 자, 단계별로 보자면 먼저 이제 제1단계이죠. 자, 제1단계에서는요, 주로 컴퓨터에 의한 군수 지원이에요. 컴퓨터에 의해서. 지원이다. 그래서, 자, 군수 지원 업무에 대해서, 자, 조직 내에서 이제 표준을 갖추게 되겠죠. 무기 설계의, 무기체계 설계, 제작, 보급, 또 조달, 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2단계죠.
자, 제2단계에서는 주로 컴퓨터에도 의하지만 조달 및 군수 지원입니다. 조달 및 군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 군수 지원에 대한 개발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혁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비용에 대한 절감이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3단계죠. 자, 3단계에 있어서는 이제는 지속적인 조달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지원이 된다. 지원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3년도에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그런 방향들 속에서 미국의 방위산업협회가 자, 이런 칼스를 주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 또 마케팅과 제조, 설계, 제조,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모든 산업에 이제는 적용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4단계죠. 자, 이 4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요, 이제는 국가정보통신망이 초고속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이 점차 확산이 되어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런 기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속의 상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칼스의 목표가 있겠죠.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목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종이가 없는 업무 수행 체제를 구현한다. 자, 종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종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서류 중심에서 연계되는 업무 처리를 간소화시켜서 자동화하는 자,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스템을 획득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 자, 이 의미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제품과 장비의 성능 또 신속한 그런 재원의 어떤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무엇을 장비를 획득하고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 소요 시간이 가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인력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 자, CAD, CAM, 그 다음에 이제 CIM, 자, 이런 부분들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인 또 품질을 점차 향상을 시킬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칼스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목표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칼스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있죠. 도입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도입 효과와 관련해서는요, 우선 첫 번째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제품과 장비를 소유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기할 때까지 그러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두 번째죠. 적절한 어떤 설계,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제품의 수명 주기를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자,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죠. 그러게 되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 파악이 용이하다. 그래서 장비 획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이게 장점들이죠. 그 다음에 최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현장이나 이런 데 지원함으로 인해서 품질을 QC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품질 경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개발이라든지 운영 지원에 대한 자동화 통합화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또 인력에 대한 절감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제 칼서 이제 도입 효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 전자상거래의 요건과 구현이 있어요.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요건이 있고 그것을 구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 먼저 이제 첫 번째는 통신정보의 보안 대책.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자, 거래 내용이라는 것이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기밀성. 그 다음에 위조나 변조 이런 부분들 이제 막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인되지 않은 거래 문제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두 번째죠. 거래를 확인하고 인증체계 정립이 있어야 된다. 거래 확인. 그 다음에 인증체계를 정립한다. 자, 이 의미는 자, 전자상거래에 이런 참여하는 고객 시스템, 상점 시스템, 지불 시스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인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증과 전자적인 그런 거래에 따른 그런 부분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죠. 전자적 지불 수단.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자, 이 의미는 특정 지역에 국한이 됨이 없이 범세계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죠. 따라서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어 있는 전자지불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네 번째죠. 전자적인 거래에 따른 각 국가의 정책도 필요하겠고요. 또 제도 정립도 필요하다. 자, 이 의미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국경이 없죠. 그래서 구매 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국마다 제도적인 기반도 정비를 하고 또 정책과 상호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필수 정보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구현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좀 전에 이제 필수 요건이었었고요. 자, 구현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선,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죠.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끼리니까 확인이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지불수단이 필요하죠. 지불수단. 자, 화폐 또는 그 화폐를 이제 전자화시키다든지 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지갑을 전자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유통. 자, 화폐 유통과 관련한 부분도 자, 전자적인 구매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전자화 시켜야 되겠죠. 대금을 지불하거나 정산하는 기능들 전자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판매. 이런 부분들도 전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상품, 정보, 거래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과연 정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죠.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필수 요건이라고 했다면 이런 것은 구현해낼 수 있는 요건의 4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전자지불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전자지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컴퓨터가 있고 통신 장비들이 있으면 회선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비스 체계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전자지불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전자지불 시스템의 이제 특징이 좀 있죠. 몇 가지. 특징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요. 고객이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해소가 된다. 두 번째입니다. 현금 및 유가증권이라는 데 실물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금융사고가 방지된다. 자, 금융기관인 경우는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점차 간소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이 낮춰지다 보니까 경비 절감이 이루어진다. 자, 가정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또 자동화된 이런 기기를 통해서 서비스가 증가될 수 있다. 또 통신망을 통해서도요. 전자금융 서비스라든지 IC칩이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카드를 통해서 전자화폐가 도입이 될 수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전자지불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유형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불 시점을 먼저 보는 것이죠. 지불을 언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지불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불이냐. 자, 먼저 낼 것인가. 자, 스마트 카드를 통해서 전자지갑에서 대부분 지급이 되는 전자현금 시스템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불이니까. 세 번째는 이제 직불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직불인 경우에는 바로 ATM의 이제 카드 시스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후불 시스템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사이버 캐시라든지 IKP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증 시점과 관련한 부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인증하는 시점. 인증 시점과 관련해서는요, 먼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라인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증 시점과 관련해서는 먼저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은행하고 모든 참여자가 직접 접촉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불할 때마다는 이제 인증서부터 연결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집중화가 되고 거래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온라인 시스템은 주로 e캐시라든지 또 넷캐시 캐시라든가 또 뭐 넷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오프라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나서 그 화폐를 일괄 처리해서 은행에다가 결제를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자지갑의 형태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전자지갑.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지갑, 그래서 몬덱스, 클리프, 카프,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전자화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화폐다. 자, 이 전자화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만이라고도 합니다. 이만이. 이렇게 좀 우리가 표시를 해주죠. 먼저 이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화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화폐를 디지털로 합니다. 화폐를. 디지털화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이나 수표를 대신해서 디지털 지불 매체로서 활용하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자화폐다. 자, 그러면 이런 전자화폐를 시스템의 구성원은 몇 가지 좀 있죠.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구성원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 우선은 먼저 사용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있겠고요. 사용자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상점이 있죠. 전자화폐를 구매대금으로 하는 공급자인 상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은행이 있어야죠. 은행에. 그래서 사용자에게 전자화폐를 발급해주면서 발행하는 기관이죠. 또 상점에게 전자화폐를 결제를 해주는 이러한 기관.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자화폐에 있어서 사용자, 상점, 은행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자화폐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좀 프로토콜이 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오게 되죠. 먼저 인출 프로토콜이 있고, 두 번째 지불 프로토콜, 세 번째로 예치 프로토콜.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인출인 경우에는 은행이 사용자에게 전자화폐를 발급해 주는 절차, 인출이니까요. 발급해 주는 그런 절차다. 지불인 경우에는요, 사용자가 구매 대금으로 해서 자신의 전자화폐로 상품에 지불하는 경우, 그것이 바로 이제 지불의 형태고요. 예치인 경우에는 상점이 누구에게 사용자로부터 받은 전자화폐를 누가 은행이 결제해주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인출, 지불, 예치 이런 프로토콜로 구분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화폐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살펴보자면요. 먼저 이제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안전성이 있어야죠. 안전해야죠.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중사용 방지해야 되겠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중사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장돼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바로 오프라인으로 또 지원이 또 돼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가 바로 이런 전자지불 시스템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지불 시스템의 이제 그 종류와 관련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자, 교환 토대로서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전자상거래를, 자, 도입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전자상거래 기대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대 효과. 이 부분은, 자, 기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정리 잘 해 두셔야 돼요. 어떤 부분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자, 경제적인 효과가 있죠.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업에서는 저비용으로 해서 상거래가 실현이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인하되고, 유통 단계에서 단계적인 축소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고용이 촉진이 되죠. 그러니까 소비가 활성화된다. 고용 창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기업에서는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가? 자, 기업에서는 구매 비용이 감소됩니다. 감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고가 감소되죠, 재고. 그리고, 자, 제품 생산 기간이 단축됩니다. 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인 어떤 고객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개척. 자, 시장도 개척할 수가 있고, 판매 어떤 그런 기회도 확대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는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에 있어서 경영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경영 환경에도 파급 효과가 있다.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시장 규모가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인 경우에도 파급 효과가 엄청 크겠죠. 소비자인 경우에 파급 효과. 자, 소비자인 경우에도 보면은요, 이제는 질이나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에 대한 정보, 또는 상품, 제품,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자, 시간의 공간에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제품이라든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입이 가능하다. 또, 자, 업체 간에 이제 가격이 막 이런 제품들이 막 계속 나오게 되면은 경쟁이 막 심화되죠. 매장 임대, 관리비, 인건비, 유통 채널에 드는 비용. 자, 이런 분들 가격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고객들로 인해서 주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라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보시게 되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자,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법률상에 있어서 전자 이제 상거래 이루어지니까 바로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는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에요. 소비자 보호.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은, 자,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그거에 관해서 공정한 거래에 대한 규정이 이제 있어야 되겠고요. 다 소비자에 대한 권익을 높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한 그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도 국제 상거래에서, 국제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도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요,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법과 제도, 자, 이런 분들이 서로 국가 간에 충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또 전자문서라든지 전자거래 기본법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외국인이나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법인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 또 전자거래 기본법상 요거를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쉽게 접근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약관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청약을 내가 처리할 수도 있고 교환하고 반품도 가능해야 된다. 자, 불만 민원을 제기하게 하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또 기록도 일정 기간은 보존해야 되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소비자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를.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 전자 상거래,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